5년 전 이 남자는 은행에서 3억 원을 빌렸습니다. 연 2.7% 고정금리에 30년 만기 조건이었습니다. 매달 120만 원 정도를 갚으면 됐기 때문에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매달 수천만 원씩 올랐기 때문에 전세보다 차라리 매매가 합리적으로 보였습니다. 부모님께 돈을 빌리고 신용대출까지 합쳐서 겨우 계약금을 마쳤습니다. 이 남자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2021년 한국의 20, 30대 청년 수십만 명이 똑같은 선택을 했습니다. 너도 나도 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이 시기를 영끌 광풍이라 부릅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난 지금 이 사람들에게 예상치 못한 통보가 날아오고 있습니다. 금리가 2배 가까이 뛴다는 내용이었습니다. 5대 은행에서 2021년에 나간 5년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규모는 20조 3,400억 원입니다. 이 중 절반 정도인 약 10조에서 12조 원 규모의 대출이 올해 금리를 다시 정해야 합니다. 이것은 중형 아파트 약 3만 채를 살 수 있는 돈입니다. 이 채널 핵심 포인트에서는 이런 경제 속 어려운 이야기들을 쉽게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안 보신 분들은 구독 한번 눌러두시면 매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 사람들에게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5년 전 상황부터 정확히 짚어보겠습니다. 2021년 한국 부동산 시장은 말 그대로 광풍이었습니다.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한 해 만에 3억 원 가까이 올랐습니다. 20, 30대 청년들은 지금 안 사면 영원히 못 산다는 공포에 빠졌습니다. 당시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0.5%까지 내려갔고 시중은행 대출금리는 연 2%대에 불과했습니다. 3억 원을 빌려도 한 달 이자가 50만 원이 채 안 됐습니다. 전세 보증금을 올려주느니 차라리 그 돈으로 내 집을 사자는 판단이 합리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대출 계약서 깊숙한 곳에 대부분이 읽지 않고 넘긴 조항이 하나 있었습니다. 5년 뒤 금리가 재설정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고정형 주택담보대출은 5년마다 금리를 새로 정하는 주기형과 5년간 고정한 뒤 변동으로 바꾸는 혼합형으로 나뉩니다. 어느 쪽이든 올해가 바로 그 5년째 되는 해입니다. 2021년 당시 고정형 대출의 기준이 되는 은행채 5년물 금리는 연일에서 2%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은행채 5년물 금리는 3.857%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만 반영해도 대출금리는 2% 이상 자동으로 올라갑니다. 여기에 은행들의 가산금리 인상분까지 더해지면 실제 금리는 더욱 높아집니다. 실제로 5대 시중은행의 5년 고정형 주담대 금리는 올해 3월 기준 연 4.41에서 7.01%까지 올랐습니다. 3년 5개월 만에 처음으로 7%를 돌파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 숫자가 사람들의 지갑에 어떤 의미인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30년 만기로 3억 원을 빌린 사람이 연 2.7% 금리를 적용받았다면 이자로 연간 810만 원을 냈습니다. 그런데 금리가 4.6%로 뛰면 연간 이자가 1,380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1년에 570만 원 한 달로 계산하면 약 50만 원을 은행에 더 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3억 8천만 원을 빌린 또 다른 사람의 경우 금리가 2.96에서 5.25%로 바뀌면서 매달 원리금이 16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한 달에 40만 원이 갑자기 사라지는 것입니다. 직장인 평균 월급에서 40만 원은 식비 한 달치이거나 자녀 학원비 2달치에 해당합니다. 혼합형 대출을 받은 사람은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5년간 고정이던 금리가 이제 6개월마다 바뀌는 변동금리로 전환되기 때문입니다. 금리가 내려갈 때는 이득이지만 지금처럼 시장금리가 계속 오를 때는 6개월마다 이자가 불어납니다. 최저금리를 적용받더라도 매달 24만 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왜 기준금리는 그대로인데 대출금리만 이렇게 오르는 것일까요? 이것이 이 영상의 핵심입니다. 첫 번째 원인은 기준금리와 대출금리의 구조적 괴리입니다. 한국은행은 2025년 5월에 기준금리를 한 차례 내린 뒤 6번 연속 2.5%로 동결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기준금리가 안 올랐으니 대출금리도 안 올라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대출금리를 결정하는 진짜 변수는 기준금리가 아니라 은행채 금리와 가산금리이기 때문입니다. 은행채 5년물 금리는 2021년 연 1에서 2%대였지만 올해 3월 기준 3.857%까지 치솟았습니다. 은행채 금리가 오르면 은행의 자금 조달 비용이 올라가고 이것이 고스란히 대출 이자에 전가됩니다. 여기에 은행들은 가산금리까지 올리고 있습니다. 가산금리란 은행이 자체적으로 붙이는 추가 이자를 말합니다. 정부가 가계대출을 줄이라고 압박하면 은행들은 이 가산금리를 올려서 대출 수요를 억제합니다. 현재 주담대 가산금리는 3%대 후반까지 확대된 상태입니다. 두 번째 원인은 경기대 의무환충자본 규제입니다. 2023년 금융당국은 은행들에게 대출이 급증할 때 추가 자본을 쌓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은행은 위험가중자산의 0에서 2.5%를 추가로 적립해야 합니다. 은행 입장에서 이 자본을 쌓으려면 돈이 필요하고
그 비용은 결국 대출 이자에 포함됩니다. 쉽게 말해 은행이 안전장치를 갖추는 비용을 대출받는 사람이 대신 내는 구조입니다. 세 번째 원인은 중동 전쟁입니다.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유가가 오르면 수입 물가가 올라가고 전체 물가가 상승 압력을 받습니다. 물가가 오르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 전망만으로도 채권 시장이 반응해서 시장 금리가 먼저 올라갑니다. 실제로 올해 3월 은행채 5년물 금리가 4.1%를 터치했는데 이는 2023년 12월 이후 2년여 만에 최고치입니다. 기준금리는 움직이지 않았는데 중동의 미사일이 한국 가정의 대출 이자를 올린 셈이다. 네 번째 원인은 원달러 환율입니다. 올해 원달러 환율은 1,400원대가 일상이 되었습니다. 전문가 85%가 올해 평균 환율이 1,400원을 넘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환율이 높으면 한국은행은 금리를 쉽게 내리지 못합니다. 금리를 내리면 원화 가치가 더 떨어지고 외국 자본이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금리를 못 내리니 대출 금리도 못 내려가는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5번째 원인은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정책입니다. 올해 4월 금융당국은 2026년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 목표는 2030년까지 가계부채 비율을 현재 89%에서 80%로 낮추는 것입니다.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1.5% 이하로 묶겠다는 강경한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4월부터 대출 원금 5억 원을 초과하는 주담대에는 보증료를 0.25% 추가 부과합니다. 대출을 많이 받을수록 불리해지는 구조로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스트레스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3단계도 시행 중이다. 이 제도는 미래의 금리가 오를 가능성까지 밀리 반영해서 대출 한도를 깎는 장치입니다.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최대 3%까지 가산될 수 있어서 실질 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듭니다. 결국 5가지 원인이 동시에 작동하면서 영끌족의 이자 부담이 사방에서 조여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방법은 금리가 낮은 곳으로 대출을 갈아타는 것입니다. 하지만 갈아타더라도 현실적으로 연 4% 초반이 최선이라는 것이 업계의 분석입니다. 상호금융권의 특판 상품도 4% 초반대이고 판매 자체를 줄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변동금리로 전환한 뒤 금리 인하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동 불안과 고환율이 겹치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은 오히려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차기 한국은행 총재도 긴축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원금을 최대한 빨리 갚아서 이자 부담을 줄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생활비로 빠듯한 가계가 추가 상환 여력을 만들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한국 경제 전체의 문제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가계부채 비율은 약 89%로 세계 최상위권입니다. 이자 부담이 늘어난 가계는 소비를 줄입니다. 소비가 줄면 자영업자의 매출이 떨어지고 고용이 줄어듭니다. 고용이 줄면 대출을 갚지 못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은행 부실이 커집니다. 이것이 바로 전문가들이 경고하는 가계부채 발내수 침체의 악순환입니다. 최근 한 뉴스에서 30대 직장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출받을 당시에는 이렇게 많이 오를 거라고 예상을 못했다고 했습니다. 한 달에 4, 50만 원이 적지 않은 금액이라고도 했습니다. 이 사람의 이야기가 남의 일이 아닌 이유가 있습니다. 2021년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은 수십만 명에 달합니다. 이들 대부분이 올해와 내년 사이에 금리 재설정을 맞이합니다. 만약 이 사람들이 동시에 소비를 줄이면 내수 경제에 심각한 충격이 올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이미 구조적 악순환이 시작되었습니다. 중동 전쟁이 장기화되면 물가 상승이 가속화되고 채권 금리가 올라갑니다. 채권 금리가 올라가면 은행채 금리도 올라가고 이것이 가계대출 금리까지 밀어올립니다. 결국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는 이 구조적 악순환은 쉽게 끊기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총량 관리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부채 비율을 80%로 낮추겠다는 장기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과정에서 고통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결국 대출을 받은 개인이라는 점입니다. 정책은 전체 경제의 안정을 위한 것이지만 당장 이달 이자가 50만 원 늘어난 가정에게는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특히 20, 30대 영끌족은 자산 축적 초기 단계에서 이자 부담을 떠안게 되면서 미래 소비 여력까지 잠식당하고 있습니다. 결혼 자금도, 자녀 양육비도, 노후 준비도 전부 대출이자 뒤로 밀리고 있습니다. 2021년 영끌은 단순한 부동산 투자가 아니었습니다. 내 집 마련이라는 꿈과 금리는 더 이상 안 내려간다는 시장 분위기가 합쳐진 결과였습니다. 문제는 그 당시 아무도 5년 뒤 금리가 2배로 준 것이라고 경고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은행도 정부도 전문가도 저금리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 전망을 믿고 30년 인생을 건 사람들이 지금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대출을 갈아타고 싶어도 갈아탈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규제 때문에 새로운 대출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5억 원 이상 대출자는 4월부터 보증료가 추가되면서 갈아타기 비용이 더 올랐습니다. 결국 높은 금리를 그대로 안고 버텨야 하는 사람이 상당수입니다. 이제 실제 숫자로 한 가정의 가계부를 들여다보겠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월 소득이 600만 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금리가 오르기 전 이들의 대출 원리금은 매달 120만 원이었습니다. 소득의 20%를 대출에 쓰고 나머지로 생활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금리 재설정 후 원리금이 17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소득 대비 상환 비율이 28%로 올라갔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혼합형 대출이라면 6개월 뒤 금리가 또 바뀝니다. 시장 금리가 지금 추세대로 오르면 연 6%대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매달 원리금은 200만 원을 넘기게 됩니다. 소득의 33%가 대출 상환에 사라지는 것입니다. 식비를 줄이고 외식을 끊고 여행을 포기해도 빠듯한 수준입니다. 만약 한 명이라도 실직하면 즉시 위기 상황으로 전환됩니다. 이것이 전문가들이 말하는 가계부채의 뇌관입니다. 한국 전체 가계부채 규모는 2천조 원을 넘었습니다. 이 중 주택담보대출이 1,000조 원 이상을 차지합니다. 올해 금리 재설정 대상인 10조에서 12조 원은 이 거대한 탑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 일부가 무너지면 연쇄 반응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들어 은행의 연체율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위기 수준은 아니지만 경고등이 켜진 상태입니다. 여기서 시청자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핵심이 있습니다. 금리는 올릴 때는 한순간이지만 내릴 때는 매우 오래 걸립니다. 2022년부터 2023년까지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0.5에서 3.5%까지 올렸습니다. 불과 1년 반 만에 3%를 올린 것입니다. 하지만 내리는 데는 2025년에 겨우 0.5%를 내린 뒤 멈췄습니다. 올린 폭의 6분의 1밖에 안 돌려준 셈입니다. 즉, 금리 인상의 고통은 빠르게 왔지만 인하의 혜택은 거의 오지 않은 것입니다. 이 비대칭이 영끌족에게는 치명적입니다. 대출은 이미 높은 금리로 재설정되었는데 금리가 다시 내려올 때까지 몇 년을 더 버텨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해야 할 일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본인의 대출 금리 재설정 시점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은행 앱이나 고객센터를 통해 재설정 일자와 예상 금리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째, 대환대출 비교 서비스를 활용해서 가장 낮은 금리 상품을 찾아봐야 합니다. 정부의 안심전환 대출도 자격 요건이 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여유 자금이 있다면 일부라도 중도 상환을 고려해야 합니다. 원금이 줄어들면 같은 금리라도 이자 총액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넷째, 최악의 시나리오를 미리 계산해둬야 합니다. 금리가 7%까지 오르면 매달 얼마를 내야 하는지 지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금액을 감당할 수 있는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오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혼자 끌어안지 않는 것입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이나 신용회복위원회 같은 공공상담기관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대출 구조 조정이나 상환 유예 같은 제도적 장치도 존재합니다. 이제 전체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2021년 역사상 가장 낮은 금리에 수십만 명이 집을 샀습니다. 5년 고정형 주담대의 금리는 연 2에서 3% 수준이었습니다. 그로부터 5년이 흐른 지금 금리 재설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은행채 금리가 3.857%로 올라 대출 금리가 2% 이상 자동 상승했습니다. 은행 가산금리와 경기대응환 충자본 규제가 추가 부담을 얹었습니다. 중동전쟁과 고환율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차단했습니다. 정부는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 대출 규제를 더욱 강화했습니다. 5대 은행에서만 20조 원이 넘는 대출이 올해 금리를 다시 정해야 합니다. 3억 원을 빌린 사람은 연간 570만 원을 추가로 내야 합니다. 한 달에 50만 원씩 사라지는 돈은 한 가정의 생활 기반을 흔듭니다. 소비가 줄고 자영업이 무너지고 고용이 줄어드는 악순환의 시작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이 상황은 개인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 퍼센트대 금리를 제시한 것은 은행이고 저금리를 유도한 것은 정책이었습니다. 집을 사지 않으면 영원히 못 산다는 공포를 만든 것은 시장 구조였습니다. 다만 앞으로의 대응은 스스로 해야 합니다. 금리 재설정 시점을 확인하고 대환 상품을 비교하고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하십시오. 공공상담기관의 문을 두드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도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영상이 여러분의 판단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정부의 2026년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숫자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20조 원의 시한폭탄이 터질 것인지 연착륙할 것인지 핵심 수치로 분석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과 알림 설정도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대출 경험이나 궁금한 점을 남겨주십시오. 가장 많이 나온 질문은 다음 영상에서 직접 다루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이 채널을 만듭니다. 핵심 포인트였습니다.